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차주별, 그러니까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예원 기자,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새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돼 2023년 7월 전면 도입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관리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9%까지 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에서 6%대,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과 대비한 비율인데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대출 제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보통 금융기관별로 해당 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가는지만 따졌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합쳐서 차주별로 DSR을 적용하면 개인 대출 한도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총리는 이와 함께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인 LTV를 도입하고 오는 2023년 7월엔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성인 기준 37%를 넘어서며 조금씩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속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안하는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곧 나설 예정입니다. 1조 8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폐쇄됐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가 현지 시간 30일 문을 엽니다.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샌디에고 시월드 등 미 서부의 대표 놀이동산도 속속 재개장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29.5%, 18살 이상 성인은 37%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시화된 겁니다. If we go down much more, which I believe we will as we get more people vaccinated, then sooner rather than later you're going to see more liberalization of the guidelines.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며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도 5만 명 선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16%가량 줄었고 하루 사망자도 700명 선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는 자신감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미국 가족 계획으로 아이들의 유치원 무상 보육과 유급 가족 휴가, 보육료 지원 등 가족과 아동 복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What you'll hear the president say tonight is that we really have a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 right now to seize the moment, to make these investments, to really not only create jobs, but create jobs for the long haul. 취임 직후 내놓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안과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28일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이 3주 후면 모든 방역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요아브 키시 이스라엘 보건부 차관은 현지 시간 28일 의회에 출석해 최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밑돌았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930만 명의 58%에 달하는 539만여 명이 1차 접종을 했고 54%가 넘는 507만여 명은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 14명의 자료를 검토해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군 서너 명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최종 후보군 3명 이상을 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 천거 기간 동안 추천된 총장 후보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위원회는 후보 대상자들의 수사 역량과 리더십, 평판과 도덕성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한 뒤 적격자를 추릴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에 올릴지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 외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현 대검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현직 고위검찰 간부 다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밖에선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최종 후보군이 추려진다면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새 총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와 유산의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유산에 대해 12조 원의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납부하고 감염병, 소아암, 희귀질환 극복에 1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분 배분 계획을 밝히지 않아서 삼성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유족들이 밝힌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 역대 최고 규모 납부액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세입 규모의 3배가 넘습니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앞으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눠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배당금과 대출 등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환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극복, 대응을 위한 전문 병원 건립과 연구소 마련에 7천억 원을 지원하고 소아암과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서도 3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고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13년이나 지나서야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1조 원 정도 이제 사회환원 이야기를 했는데 고 이건희 회장 유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차명재산에 대해서 실명 전환을 하면서 거래세밖에 안 냈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삼성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감안하면 지분의 향방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의 향방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유족 간 주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25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경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68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공세 발생은 해외 유입은 3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7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백신 7명, 사망자는 4명 늘어 치명률은 1.50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신규 1차 접종자가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433건 늘어 모두 11,500건입니다. 15,000건입니다. 정부는 애초 목표로 했던 대로 이달 안에 백신 300만 명 접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6월까지는 사회 필수 요원과 어르신 등 1,2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 수준인 3,600만 명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백신 접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손쉽게 접종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출국했다가 귀국할 경우 PCR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밝혀진 감염 경로 대부분이 확진자 접촉으로 밝혀졌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앞으로 3주간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가구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변진석 기자입니다. 공시가격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근처여서 주거 여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낮게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공시가격 초안이 나온 뒤 전국에서 접수된 의견 신청은 4만 9천여 건. 14년 만에 높은 상승률을 반영해 집주인들의 의견도 역시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고 받아들여진 비율은 5%였습니다. 많은 조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조정도. 가구별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정 기초 자료도 제시됩니다. 주변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해 단지와 세대 특성, 주변 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전체 또는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계 수준을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차트나 도표가 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반발해온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산세를 낮춰보자고 구청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다시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6월 25일 최종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8년에 걸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59살 김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요금소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2명이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요금소를 지난 시내버스가 갑자기 벽면을 들이받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름폭을 반납하고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직후 천선을 회복했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38포인트 하락한 3,167.09에 코스닥은 13.32포인트 내린 984.9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은 매도에 나서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LG화학이 상승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HMM은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고 나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쉽게 걸리지 않고 걸린다 해도 증상이 덜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9살 소녀 율리아. 지난해 초 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았지만 부모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후유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거의 1년 만에 엄마와 함께 잠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지금도 숲에서 몇 분만 걸어도 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Ich habe Magenschmerzen und ich hatte oft Kopfschmerzen. Das ist jetzt besser geworden. Manchmal ist mir auch ein bisschen schlecht. Ich habe auch Halsschmerzen und meine Nase ist völlig verstopft. 육체적인 후유증 외에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상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 이상 운동을 즐길 정도로 활발했던 이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서 완치된 후 하루 거의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지낼 뿐 외부 활동은 끝다시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료 자체가 성인 위주인데다 어린이들이 겪을 수 있는 후유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잠이 들어 밥그릇을 떨어뜨리고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져 잠이 듭니다. 잠이 깨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전형적인 발작성 수면증, 기면증 환자들입니다. 기면증은 만성 수면장애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희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 발병률은 2000분의 1, 10만 분의 1인 루게릭병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기면증 환자는 70만 명에 달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운데 3분의 2가 7살에서 8살 사이에 발병해 어린이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一激动，身上就软了，没劲儿了，像过电一样，突然软一下，甚至是倒在地上了，所以这种跟情绪相关的。 전문가들은 다만 기면증 자체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한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일본소 화우. 구치다 씨는 30여 년간 쇠고기 육질 연구에만 매진해 이 분야 1인자입니다. 구치다 씨의 쇠고기 육질 분류 기준은 화우의 육질 등급 기준으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치다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숙련된 기술자 등만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소의 육질 상태를 누구든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AI를 활용했습니다. 우선 초음파로 육질 화상을 촬영해 AI가 마블링 양을 판정합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측정한 근육과 지방 두께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구치다 씨가 그동안 쇠고기 육질을 분류한 6천여 종류의 화상 가운데 입력 정보가 가장 비슷한 화상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早期に肉質レベルを推定するということで、ここぞという時に出荷することができる大きな畜産肉牛生産の変革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 이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료를 개선하거나 쇠고기 출하 시기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 유구 농가 수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프랑스 남부 바르의 전원 지역에 최근 조성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입니다.
주변 산기슭을 배경으로 수십 개의 거대 터빈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풍력 발전기가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과 빛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À la fin de la journée, vous avez mal au crâne. Alors, je pense que c'est le résultat de ces bruits ou de ces sons que je perçois pas tout. 하지만 이곳에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 업체 측은 공사 법규와 환경 규정을 철저히 지켜 지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풍력 발전기 설치를 2배까지 늘려 모두 16,000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프랑스의 야심찬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된 군 장병들에게 제공된 급식이 부실하고 격리시설 또한 열악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재 방역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는 상태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홍진아 기자입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입소 후 사흘이 돼서야 처음 세수하고 머리를 감는다. 이 닦고 세수하는데 2분만 준다고 썼습니다. 샤워는 일주일 뒤에 할 수 있고 용변이 급해도 차례가 될 때까지 안 보내준다며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해 격리 중인 장병들이 받는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먹을 때도 많았고 또 제때에 맞춰서 그 식사가 오지도 않고 그랬을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막힌 하수구, 물 안 나오는 화장실 등 격리시설에 대한 고발도 계속되자 결국 국방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기본권 침해 실태를 집중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군이 내놓은 급식 대책을 보면 선호 메뉴를 20g 더 주겠다거나 간부가 배식을 감독하겠다는 수준.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 와서 급식 배식 정도로 확인을 하겠다. 자율 운영비를 투입해가지고 추가로 부식 모자란 부분 있으면 사놓겠다. 과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건지. 격리시설 대책은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격리하는 그런 시설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부대를 합친 통합 격리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 새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났습니다. 이 병원장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소식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하던 원장이 갑자기 수술실을 나가고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이어갑니다. 환자가 과다출혈로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간호조무사 1명만 지혈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수술 장면입니다. 당초 원장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의 유가족은 장 씨 등을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가 막 1000cc 가까이 흘러내렸거든요. 유령의사, 간호조무사한테 그냥 포괄적 신체 양도를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의사라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유가족은 재판부와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회에서 뜻있는 일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공소장 변경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대행은 면담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돼야 한다. 공소장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의사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든 인천 지역 자활 카페 20여 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 상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회관 지하에 있는 자활 카페에서 일하는 민화련 씨. 한부모 가정 여성으로 경제와 육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3년째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경험도 쌓아 소박한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카페를 차려서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열심히 이제 배워서. 한부모 가정 여성인 우승희 씨도 이 자활 카페에서 일하면서 삶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LH의 임대주택과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바리스타와 제과, 제빵 등 홀로서기를 위한 배움들이 즐겁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재미있게 창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천에는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자활 카페가 모두 26곳. 그동안 지역별로 다른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인천시가 꿈이 든으로 이름을 통일하고 가맹점처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재료나 기자재를 공동 구매하고 납품 단가를 낮추면서 일반 커피점들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메뉴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여기를 약간 다른 카페들보다 질 높은 자활 근로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시작된 자활 카페 공동 상표 사업의 전국 확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혹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황사까지 섞여 일부 지역은 흑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경북 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경남 동부 지역에 5에서 40mm고요. 그 밖의 지방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방은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과 전북, 광주와 대구, 경북은 나쁨 상태를 이어가겠고 전남과 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해안과 내륙 지역은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